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을 승인한 그날, 워싱턴의 브리핑룸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내줬지만 한국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승인은 외교의 언어였고 충격은 기술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나라가 그 조용한 침묵 끝에 내놓은 결과물은 예측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반세기 전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던 한 지도자의 결단, 모두가 사라졌다고 믿은 한 장의 설계도, 그 계획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드디어 세상 앞에 드러난 현실. 한국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해온 것인가? 그 조용한 계획의 끝은 어디에 있었던가? 지금부터 멈춘 적 없던 시간,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끝나지 않은 계획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스탠튼입니다. 올해 나이는 48살입니다. 25년 동안 워싱턴에서 외교 안보 전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특종만 해도 수십 건이었죠. 그런데 2025년 11월,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국무부 브리핑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저 일상적인 발표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사용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옆자리 동료도 마찬가지였죠. 핵연료 농축 기술은 곧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이 그걸 한국에 허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간단했어요. 기술적 협력의 일환이며 한국은 이미 충분한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핵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기록부터였죠. 당시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포착했고 강력한 압박이 시작됐어요. 1976년 결국 한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서방 언론의 반응은 조롱에 가까웠어요. 가난한 나라가 감히 핵무기를 만들려 했다니 어리석은 야심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때 교수는 한국의 핵개발 시도를 실패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고 무엇보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76년 이후 폐기됐다는 자료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여전히 당시 연구진의 명단이 일부 남아 있었고 몇몇 과학자들의 이력서에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록 누락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보관과 통화했지만 그의 답변은 지나치게 차분했어요. 과거의 일은 모두 정리됐고 현재 한국은 평화적 원자력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마치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뒤, 저는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였죠.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고 국제사회의 감시도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끝까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자료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76년 이후에도 몇몇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소에 남아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연구를 했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그들의 논문이나 특허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한 일이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적발된 사건도 다시 살펴봤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일부 과학자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의 수준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단순한 실수치고는 너무 정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핵무기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범 국가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끈질긴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025년 11월 이후 한국 언론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외신들은 이승인을 두고 떠들썩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신문이 짧게 보도했을 뿐이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처럼 아니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다뤘어요. 저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때로 확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변명하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그 태도는 오히려 저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말이죠. 저는 밤마다 자료를 읽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회고록, 미국 국무부의 비밀 해제 문서들까지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박을 받으면 물러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죠. 예를 들어 1976년 핵개발이 중단된 뒤에도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확보가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인력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는 잠수함 건조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이제는 핵 추진 시스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세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증거가 없었어요. 모든 게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문서도 증언도 명확한 자료도 없었죠. 그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을 뿐이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 공보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죠. 과거의 일은 모두 정리됐다고요. 하지만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정리됐다는 게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그들의 여유, 그들의 확신.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1976년 이후의 자료가 아니라 그 이전 자료를 살펴봤어요. 1974년부터 1976년 사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한국은 프랑스와 캐나다로부터 핵 관련 기술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재처리 시설과 중수로 원자로였죠. 미국이 압박을 시작하자 한국은 이 계약들을 취소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뒤였어요. 그 기술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라 숨긴 거였다는 것을요. 그들은 미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순응했지만 이미 손에 넣은 것들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어딘가에서 계속 발전해왔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말해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 한국에 있는 몇몇 언론인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죠. 최근 한국 정부나 군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시원치 않았어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뭔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진실이 저 너머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손에 닿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에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경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있었던 작은 사고에 관한 기사였어요. 방사능 누출 사고였는데 당시 정부는 즉시 통제했고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소의 위치가 이상했어요. 민간 원자력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군사시설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 연구소에 대해 더 조사했어요. 하지만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없었고 연구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곳처럼 철저히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11월 미국이 핵연료 사용을 승인한 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준비된 무언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고 이제 그걸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준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핵잠수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한국 정부의 침묵은 계속됐고 저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1974년부터 2025년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봤어요.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세계가 무시할 때도 압박할 때도 조롱할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다다른 거였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확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에요. 뭔가 큰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나는 한국의 침묵 속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2025년 11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 동료들은 제게 물었어요. 뭘 찾으러 가느냐고요? 저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가 있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죠.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거리는 평범했고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죠. 첫 이틀은 현지 기자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최근 핵잠수함 연료 승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였죠. 한국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미국도 그걸 인정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답변이 너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저는 대전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연구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곳에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죠. 공식 기록에 따르면 모든 핵무기 관련 연구는 1976년에 중단됐지만 저는 그 이후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대전 원자력 연구단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이태성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70대 중반의 노학자였습니다. 평생을 원자력 연구에 바쳤고 10년 전 은퇴했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1976년 이후 연구가 정말 모두 중단됐느냐고요?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연구라는 이름으로 계속됐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핵연료를 만드는 기술은 발전소에도 쓸 수 있고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 그 이상에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는 거였죠. 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카페를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습니다. 1970년대 발표된 논문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197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관한 상세한 설계 개념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 논문은 표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적 내용은 훨씬 더 깊었어요. 재처리 공정의 원리, 필요한 화학 반응, 심지어 장비 설계까지 상세하게 기술돼 있었죠. 저는 그걸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은 1976년 핵개발 중단 이전에 작성된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저자 중 몇 명은 이후에도 계속 원자력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들의 연구가 완전히 사라졌을 리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논문의 내용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순응했지만 이미 손에 넣은 지식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저는 울산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집중된 곳이었죠. 거기서 정유나 박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4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였고 잠수함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경계했어요.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를 꺼렸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근 잠수함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오래된 실험 데이터를 참고했다고요. 그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한국의 것이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수십 년 전 연구의 결과물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수십 년 전 데이터라면 그건 1970년대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두 폐기됐다고 알려진 그 자료들이 실제로는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유나 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포기하는 법을 몰랐다고요. 비록 정치적 압박으로 연구가 중단됐지만 그들은 자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이 지금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50년에 걸친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한 세대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완성한 거였어요. 그 끈질긴 의지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울산항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들이 바다를 마주하고 서 있었어요. 저 멀리 건조 중인 잠수함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국가였죠. 저는 그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룬 것에 대한 존경심이었죠. 그들은 세계가 무시할 때도 압박할 때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걸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처음 왔을 때와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 나라 어딘가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대전의 이태성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그걸 해낼 수 있느냐고요. 박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해냈다고요. 세상이 아직 모를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미 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였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룬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세계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놀라게 될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 나라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굴복하지 않은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976년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후퇴였어요.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준비가 결실을 맺고 있었던 거죠. 저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태성 박사의 차분한 미소, 정유나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이뤘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요. 하지만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이뤘는지 그 실체를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워싱턴에 도착한 뒤 저는 며칠간 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들의 침묵, 그들의 확신, 그들의 준비.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이태성 박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미 해냈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했다는 걸요. 이제 남은 건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1976년에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형태를 바꿔가며 이름을 바꿔가며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메모, 논문 복사본.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요. 1975년 발표된 논문의 재처리 공정, 설계와 정윤아 박사가 보여준 현대 추진 시스템의 연료 처리 방식이 구조적으로 유사했습니다. 물론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은 발전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같았어요. 마치 같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들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76년의 중단은 진짜 중단이 아니었어요. 그저 형태를 바꾼 것뿐이었죠. 이틀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대전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태성 박사에게 미리 연락했고 그는 자택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사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박사는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급하지 않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준비가 됐을 때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사가 천천히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건 설계도였어요. 오래된 종이였지만 보존 상태는 좋았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일부 도면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도면 하단에는 1975년의 날짜와 함께 3명의 과학자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필로 쓴 새로운 주석들이 보였어요. 최근 것처럼 보이는 필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문서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진 증거였죠.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세대가 이어 쓴 문장 같은 거라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 세대가 시작한 문장을 다음 세대가 이었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완성한 거였어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문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박사는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다음 세대가 완성하길 기다렸을 뿐이라고요. 1976년 연구가 중단됐을 때 선배 과학자들은 모든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조용히 보존했어요. 언젠가 다시 필요할 날이 올 거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후배들에게 이 지식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도를 통해서요. 원자력 발전소 연구라는 명목으로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죠. 저는 그 설계도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의지를 담은 유서 같은 거였습니다. 첫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메시지였죠. 포기하지 말라는, 반드시 완성하라는 당부였어요.
박사는 조용히 설계도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그 완성의 시간이 왔다고요. 50년을 기다렸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전을 떠나 다시 울산으로 향했어요. 정유나 박사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알게 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녀는 연구소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늦은 오후였고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무기 개발이 아니라 억제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굴복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라고요. 한국은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했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자의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겪은 아픔에서 나온 결론이었죠. 식민지배, 전쟁, 분단,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 그 모든 경험이 이 기술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힘을 숨겨온 게 아니라 목적을 숨겨온 거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봤어요. 하지만 그 기술 뒤에 숨은 의지는 보지 못했죠.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스스로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요. 정유나 박사는 말했습니다. 잠수함 추진 시험 데이터 중 일부가 과거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고요. 50년 전의 이론이 현대의 실험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선배 과학자들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있었어요. 이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이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울산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동료 기자들에게 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상세히 적었어요. 과거 연구의 연속성, 세대 간 지식 전승, 그리고 현재의 기술적 성취까지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럴 리 없다고 했죠. 미국의 감시를 피해 50년 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비웃었어요. 저는 그 냉소 속에서 과거 제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능력을 의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며칠 뒤 국제 언론에서도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새로운 균형 붕괴라고 논평했고 일본 언론은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한국의 능력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계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였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취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었지만 뭔가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새벽에 진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다를 바라볼 수는 있었죠. 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이었어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저는 방파제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아직 건조 중인 듯 했지만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그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반세기를 버텨온 한 나라의 기억이었어요. 그들의 침묵이 쌓은 신념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정체였죠. 50년 전 시작된 꿈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짙은 안개,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드러난 거대한 그림자. 모든 게 초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이태성 박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었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냐고요. 박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두가 놀랄 거라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산, 강, 도시, 공장.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때가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컸어요. 단순한 기술 개발 기사로는 담을 수 없는 무게가 있었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의 이야기로 써야 한다고요. 한 나라가 어떻게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집념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동안 저는 계속 진해에서 본 그 실루엣을 떠올렸어요. 안개 속 잠수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건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을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였고 동아시아의 균형도 달라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였어요. 나는 알았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순간을 보았다. 2020년 12월 중순,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언론에 짧은 공지를 보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죠. 진해에 도착한 건 행사 전날 밤이었어요. 작은 항구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식당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요. 다음 날 아침, 해군기지 입구에는 이미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공개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중대한 순간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죠. 오전 9시, 우리는 부두로 안내받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겨울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멀리 회색 함선들이 정박해 있었죠. 하지만 어느 것이 오늘의 주인공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단상에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몇 명만이 자리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대형 현수막도 없었어요. 군악대조차 보이지 않았죠. 모든 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발표가 시작됐어요. 국방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도 없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술적 설명도 개발 과정도 자랑스러운 수사도 없었어요. 단 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문장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인내, 세대를 넘은 집념,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결과를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떨림도 없었죠. 그저 사실을 진술하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렬했어요. 이건 시위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외신 기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본사에 연락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답변은 최소한이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렸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11시쯤 외신 기자들이 본국의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중국 기자는 황급히 카메라를 챙겨 차로 향했습니다. 일본 기자단도 긴급 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 기자들은 정부 관계자에게 추가 코멘트를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측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죠. 마치 모든 게 예상된 수순인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진짜 자신감을 봤어요. 모두가 놀랐지만 한국만이 평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다시 부두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쪽을 향해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죠.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그때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대전의 이태성 박사가 보여줬던 낡은 설계도가 생각났어요.
50년 전 서명과 현대의 주석이 함께 있던 그 종이요. 박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었죠. 정유나 박사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었어요. 이건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굴복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라고요.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차관보도 생각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기다림, 인내, 그리고 확신이요. 각자가 세대를 이어 한 점의 기술을, 한 줄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첫 세대는 씨앗을 심었고 다음 세대는 그걸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의 세대가 열매를 수확하고 있었죠. 저는 그 연속성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오후 2시, 바다에 변화가 생겼어요. 수면이 미묘하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죠. 모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거대한 그림자가 수면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검은 철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낮은 엔진음이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선체가 완전히 부상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죠. 모두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함선은 천천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선체 위에서 태극기가 펼쳐졌어요. 바람에 깃발이 휘날렸고 햇빛이 그 위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목구멍을 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단순한 철의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침묵이 남긴 증거였어요. 1974년에 시작된 꿈이 1976년의 좌절을 견디고 수십 년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념이 형태를 얻은 거였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품은 의지가 바로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엔진음이 낮게 울렸고 파도가 선체를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고요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기술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한 나라가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잠수함이 다시 천천히 잠수하기 시작했어요. 선체가 조금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극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휘날리더니 함께 사라졌죠. 수면이 다시 잔잔해졌어요. 하지만 그 잔잔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뭔가가 바뀌었어요. 세계가 바뀐 거였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천천히 부두를 걸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서둘러 기사를 송고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잠수함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있었다는 흔적은 남아 있었죠. 수면에 번지는 잔잔한 파문, 공기 중에 남은 미묘한 진동,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 장면이요. 저는 기자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취재했어요. 대통령 선거, 정상회담, 전쟁, 평화협정. 하지만 오늘 본 이 순간만큼 깊은 울림을 준 장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영혼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50년 동안 침묵하며 지켜온 것, 세대를 넘어 전해온 것,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진해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그곳 어딘가에서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국은 외치지 않았다는 것을요. 환호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세계를 바꿨어요. 1976년 미국의 압박으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던 한국이 이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했던 거죠. 저는 진해를 떠나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죠.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조용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은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소리 없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이태성 박사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그는 전화통화에서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놀랄 거라고요.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차창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달리는 차들,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이 땅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스는 이미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화면마다 오늘의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수면을 뚫고 나오는 잠수함, 휘날리는 태극기,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저는 잠시 그 화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 장면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의지가 실체가 된 순간이었고 침묵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될 때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였다는 것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오늘 본 장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위용, 태극기의 휘날림, 그리고 한국의 침묵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오늘의 감동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였죠. 그래도 저는 썼어요.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진실하게요. 오늘 진해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을, 그리고 제가 느낀 경외감을요. 그들은 외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선언이었고 그 선언은 지금 막 세상을 바꾸었다. 한국은 조용한 혁명이다.